김능구, 김우석의 정치를 알려주마. 오늘은 김무성 전 대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요새 뭐 핫하죠. 야당의 지도자가 없으면서 지금 거의 공백 상황에서 김무성 대표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김무성 전 대표가 지금 정치 행보가 어떤 행보를 하고 있으며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오늘 주제로 잡았습니다. 사실은 뭐 정치에서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이런 얘기들 진짜 많이 하잖아요. 이미 은퇴한 분들 어느 순간 그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또 현역이 되고. 근데 얼마 전에 칠순 뭐 잔치를 했다고 그러는데 요새는 뭐 칠순 넘으셔도 뭐 별로 건강이나 뭐 지적인 부분이나 별로 이렇게 큰 낙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나이는 그냥 숫자일 뿐이다 이런 것을 증명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어, 먼저 지금 그 김무성 대표에 대해서 좀 보면은 김무성 전 대표 같은 경우는 YS 비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정치를. 그래서 YS 비서를 하다가 결국 이회창 총재의 비서실장을 하고 대선 때 미디어 본부장을 했죠. 그 다음에 대선 두 번 그 실패를 하고 난 다음에 친박의 좌장이 됩니다. 사실 그때 그 이회창 총재 비서실장이 대표적인 게 김무성 의원하고 권철현 의원이 있었는데 권철현 의원하고 사이가 아주 안 좋았죠. 그런데 권철현 의원은 친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이 됐고 그 다음에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에는 친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팽팽하게 이렇게 왔는데 그러다가 결국은 뭐 박근혜 정부 때 대표가 됐습니다. 여당 대표. 그리고 더 극적인 거는 여당 대표를 하면서 옥새 들고 나르샤 이런 사건이 있었죠. 총선에서 굉장히 큰 화제가 됐던 옥새 들고 나르샤 이렇게 하면서 당청 갈등이 심해지면서 결과적으로는 총선에서 패하면서 결국 탄핵까지 이어지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그래서 탄핵의 주역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까지 돌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각 정권 때마다 굉장히 극적인 롤러코스터를 타왔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그 현대 그 최근 근대 현재 정치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이다. 그런데 지난번 그 총선 때 결국은 먼저 불출마 선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은퇴를 하셨는데 아직도 마포에서 마포 포럼을 하면서 사람들을 많이 주변에 이렇게 하면서 행사도 하고 그러면서 킹메이커를 하겠다라고 하는 포부를 발표했어요. 근데 제가 그 궁금했던 거는 첫 번째 포인트는 유력한 1등 대선 주자로서 여당 대표하기가 얼마나 힘든지를 몸소 보여줬던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낙연 대표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반면국 교사가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그 대표할 때 뭐 이렇게 그 과정을 보면은 뭐 정치 그 평론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대표로서 역할이 청와대하고의 대표 그 당하고의 가교 역할이 중요한 건지 아니면은 당이 주도하는 뭔가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예, 그 김무성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모두 다 아는 그 별명이 무대잖아요. 김무성 대장. 그러니까 이 상당히 그 이렇게 덩치라든지 이런 그 외양이 이렇게 묵직한 이런 이 뭐 육군 대장의 어떤 그런 듬직한 이미지를 그 주고 있고 이 정치적 행보도 상당히 그 여러 사람들을 항상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거느리면서 이렇게 정치를 해온 사람인데 좀 굉장히 좀 특이합니다. 네. 자, 지금 쭉 이야기를 하셨는데 YS에서 출발해서 창을 거치고 그 다음에 친박 자장을 했어요. 그죠? 예. 경선 2000년 치열했던 2007년 경선 때 그 친박 자장을 하면서 총괄 본부장을 하고 그랬었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원내 총무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친박에서 친이로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거죠. 이게 바뀌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쨌든 간에 이 로얄티 충성도에서 어긋났다 이러면은 뭐 다시 안 본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맞습니다. 아주 그 부분에서 냉혹한데, 그랬다가 또 박근혜 후보가 공천되고 나서 2012년 대선 때는 또 총괄본부장으로 다시 들어와요. 대선 캠프에. 그렇죠. 공천 못 받고. 예, 공천 못 네. 받고. 그래 들어와가지고 그때 야전 침대를 갖다가 이 사무실에 놓고 거기서 이 숙식을 하면서 선거를 총괄 지휘했다는 거죠. 오, 그러면 이제 다시 또 이렇게 그래가지고 다시 박근혜를 그 하는 모양이다. 보궐선거로. 그랬는데 또 그 다음에 그 부분들에서 이게 서로 또 노선을 달리하게 됩니다. 이게. 그렇게 해가지고 아까 좀 전에 이야기한 대로 저는 이 김무성이라는 어떤 정치인의 인생에서 가장 하이라이트일 수도 있고 가장 분기점이 됐던 게 2014년 7월 전당대회에서 당대표가 된 겁니다. 그때 박근혜 대통령 이 시절이고 그때만 하더라도 뭐 서슬퍼렸죠. 그럴 때 친박의 자장이라고 하는 서청원 전 의원이 친박 대표 주자로서 당대표에 나온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그럴 때 김무성 대표가 과연 될 것이냐 이랬는데, 제가 나중에 이 서청원 대표 쪽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 청와대에 섭섭했다 이런 말을 토로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청와대에서 전당대 당대표 선거에 전혀 도와주지를 않았다. 그래서 섭섭했다 이거죠. 근데 아니 박근혜 대통령은 선거는 본인이 하는 거 아니냐 이게. 그리고 같은 당선 선거인데 네. 이게 상대당과 맞붙는 선거도 아니고 거기에서 자기는 중립을 지켜야, 이게 원론적인 또 그게 상당히 또 원칙에 입각한 측면도 많잖아요 이게. 어쨌든 거기에서 이 김무성 당대표가 된 겁니다 이게. 그러고 나니까 이제 모든 이 대통령이야 요직들은 그 정권의 시스템은 전부 다 친박들이 다 장악하고 있는 가운데 본인만 비박으로서 거기 떠 있는 건 당대표로서. 그래서 저는 이게 과연 어떻게 굴러갈 것인가. 이게 이제 정권 후반기라면 가능한 일이죠. 정권 후반기라면은. 근데 그 정권이 이제 막 2년차일 때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험난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대선 주자 여론조사에서는 당시에 같은 경남고등학교 동창인 문재인 그 당대표와 이게 그 김무성 당대표가 양강 구도를 형성하면서, 그러니까 대선 주자로서는 당시에는 김무성 전 대표도 이렇게 1, 2위권으로 이렇게 그 위치했었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제가 아까 자기의 가장 하이라이트이자라고 이야기한 것은 어쨌든 간에 뭐 여당의 당대표가 된다는 것은 대통령 다음 위치 아닙니까? 그 선출해서 된 거고, 그 다음에 대선 지지도에서 1위를 차지했고. 그런데 그 이전에도 보면은 김무성 전 대표는 굉장히 어떤 당직이나 무슨 그 요직을 차지한 것 같으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비주의 길을 걸었다. 사무총장을 할 때도 계속 박근혜 견제 속에서 했던 거고, 당대표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저는 그래서 마지막에는 30시간의 법칙. 김무성 대표가 개헌이다 뭐다에 대해서 어떤 그 이슈를 갖다가 메시지를 던진 다음에 그게 청와대 박근혜의 이 경로를 사가지고 30시간이 되기 전에 번복한다는, 정말 무대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수치스럽게 그지없는 그런 조롱을 받았어요. 근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하다 보니까. 그리고 대통령 외국 계실 때도 주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래서, 야, 이거 뭐, 어느 것이 진짜냐. 이게, 무대의 이미지가 진짜냐. 아니면 30시간 요랬다가 바로 이렇게 뒤집듯이 하는 것이 그거냐. 이게 했는데 그 결정판이 저는 옥새 나르사로 나타났다고 봅니다.
그때 공천은 이 많은 분들이 기억하겠지만 김무성 당대표가 이제 우리 당도 국민을 중심으로 둔 국민 공천을 하겠다. 밑으로부터 공천을 하겠다. 몇 번 당대표 선거 때도 이야기했고 당대표로 계시면서도 기회 있을 때마다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 당시 이항구 위원장이 했던 그 공심위에 넘기는 꼴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이거는 못 받겠다 해가지고 그 후보 친박에서 요구한 후보를 결정하지 않고 이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게 무효가 되니까 이게 옥새를 들고 부산으로 내려간 거죠. 그 옥새 나르샤 해가지고 그 당시 정신없던 그 당 홍보국에서는 그거를 무슨 영상으로 만들었어요. 그거를 뭐 이거는 다른 쪽에서 반대방이 상대방이 만들어서 그걸 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당에서 만들어서 그걸 배포했어. 그래서 이 도대체 이 당이 저 당이 어떻게 되는 건가 할 정도였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과정을 이렇게 거쳤었고 그런데 마지막 또 이 본인의 우리 정치사의 역할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탄핵의 주역이었다. 맞습니다. 본인은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져야 된다. 하지만 탄핵은 아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촛불 집회에서 뭐 전국에서 수백만이 어쨌든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니까 이게 이제 헌법적인 절차로서는 할 수 있는 게 탄핵밖에 없다. 응? 본인도 의회 정치인이라고 생각하니까 헌정질서 유지를 차원에서 하야는 안 되는 거고 그래서 탄핵으로 가야 된다. 이 탄핵을 결심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태극기에서는 탄핵의 주역 1위잖아요. 1위. 거세야 할 대상 1위가 김무성 대표입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한국 정치의 어떤 흐름을 갖다가 바꿔놓은 거죠. 그래서 새로운 정치를 위해서 탈당하고 바른정당을 창당하고 이런 역할을 쭉 하시다가 이게 다시 보수 통합 차원에서 이렇게 들어왔고 지금 현재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마포 포럼이라는 데서 초기에 46명의 전직 의원들을 무슨 사랑방 정도로 운영하나 이랬더만은 뭐 최근에는 나경원 전 원내대표도 합세하는 등 60여 명으로 넓혔다. 그리고 거기서 뭐 내일입니까?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불러가지고 특강을 듣고 대선 주자들 자기 정당의 국민의힘의 대선 주자들 다 불러 모으고 안철수까지 이렇게 초청해서 강연을 듣겠다. 그러면서 본인은 킹메이커에 대한 의지는 숨기지 않죠. 이게. 예. 그래서 여전히 주목해야 될 만한 정치인에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탄핵의 주역이다. 이거는 사실은 약간 브루투스 같은 개념인 것 같아요. 로마에 있어서 브루투스 같은. 그래서 브루투스 같은 경우에는 뭐 시저를 시해하고 뭐 자기가 집권 못 잡았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때는 뭐 저도 잘 기억을 하는데 내부에서 질서 있는 퇴진이냐 탄핵이냐 이게 굉장히 했고 결국은 박지원 지금 국정원장 같은 경우도 뭐 숫자가 부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였던 게 또 뭐 본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김무성 대표 뭐 전 의원 뭐 얘기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진실은 뭐 그다음 문제고 어찌 됐든 김무성 전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이 같이 협조 안 했으면은 뭐 탄핵은 불가능했다라고 하는 게 지금 보수 지정에 가지고 있는 뭐 일관된 생각인 거고 그건 현실적으로 그렇고요. 그런데 왜 그렇게 했느냐 뭐 이런 부분들은 역사에서 좀 확인될 부분인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킹메이커를 하겠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대권 주자도 부르고 또 뭐 서울시장도 후보들도 부르고 이러면서 굉장히 보폭을 넓히고 있는데 사실 지금 국민의힘 분위기는 사람들이 모임 있으면 다 가요. 그러니까 현역 의원들도 뭐 초선 의원들 모임이 있고 공보 모임이 있으면은 중진 의원도 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바쁘게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뭐 중심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굉장히 비중 있는 사람이 마포포럼 같은 데서 사람을 부른다 그러면 당연히 가는 거죠. 그런데 이게 바람직한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에서 이론들이 있는 겁니다. 사실
예전에 제가 그 기억나는 게 강삼재 전 총장이 구룡 그 YS 후반에 대권 주자 구룡이 나왔을 때 그때 강삼재 전 총장이 얘기했던 게 열차론이었어요. 그런데 열차론을 할 수 있었던 거는 그때는 YS 상도동계라고 하는 굳건한 기반이 있고 당의 사무총장이라고는 위치가 있었기 때문에 열차론 할 수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과연 그런 것들이 마포 포럼이라고 하는 데서 감당이 될 수 있느냐. 게다가 진짜 핵심적인 보수 진영에서 계속 그 뭐 이렇게 너무 이렇게 그 배신자 소리를 듣는 그런 상황에서 이게 가능하겠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이론들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또 친박 비박 프레임에 갇혀버리고 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친박 비박 프레임에 다시 회귀하는 거죠. 그러면은 가뜩이나 뭐 분열을 어느 정도 총선을 통해서 치유를 하고 위봉을 하면서 일단 끌고 나가는데 다시 이것이 친박 비박 뭐 잔류파와 복당파 이런 식으로 구분이 돼가지고 나뉘는 게 한국 정치에서 과연 바람직한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사실 그 지금 한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는 원로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원로가 없는데 실제로 원로 할 사람들이 쭉 있는데 그 사람들이 친박 비박으로 갈려 있으면서 편싸움이 되면서 결과적으로 새로운 인재를 그 도와주지를 못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새로운 인물이 나타나기 힘든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는 좀 원로의 길을 잘 걸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세력보다는 원로의 지혜를 좀 나눠주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반가운 마음뿐만 아니라 우려스러운 마음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보수 진영에 있는 많은 논객들도 좀 조마조마하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지구현들이 중심이 돼 있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세수를 세부대에 담아야 하는 시기에 바람직한 거냐라고 하는 것들을 반증하고 있는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게다가 지금 다시 뭐 부산시장 차출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요, 뭐 그 나이가 70 이상이면은 좀 꺼려하는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공천을 주는 거를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그런 것들이 본인은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어떻게 보면은 정치 세력으로서의 입지를 증명하면서 또 이런 논란도 일어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불안불안합니다. 근데 저는 이 금방 이게 뭐 잔류파, 복당파, 친박 비박의 어떤 또 다른 어떤 게 그게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다 그랬는데 저는 잔류파, 복당파, 친박 비박의 그것은 국민의힘에서는 한 단계 넘어섰다고 봅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사실 거기서 뭔가 세력이 서로 뭐 견줄만 해야 뭐 그거 되는 거죠. 본래 그 잔류파와 이 탈당파는 거의 반반이었어요. 예, 그래서 당시에 그 새누리당의 반이 탄핵에 찬성해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234 그 탄핵에 찬성하는 국회의원이 234명이었어요. 이게 그 중에서 보면 한 60명 정도는 새누리당에서 찬성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세력이 서로 다시 복당하게 되었을 때 잔류파, 복당파의 대결, 그리고 잔류파가 친박, 복당파가 이 비박, 뭐 이런 게 됐잖아요. 근데 지금 그 위에 쭉 보십시오. 친박들은 거의 이번 이후에 이 총선을 통해서, 이번 총선을 통해서 거의 정리가 됐어요.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을 뭐 비대위가 꾸리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요소에서 어떤 이 주호영 원내대표라든지 이분들이 다 탈당해서 바른정당 만들고 그 이후에 어떤 이 보수통합 차원에서 복당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김무성 전 대표랑 다 같이 지금 이제 그 험난한 시절을 같이 모색하고 다 했던 사람들인 거죠. 이게. 그래서 그 자체가 아마 저는 인적 구성에 상당한 전환이고 변화다 이래 보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김성동 사무총장이
이번 당무감사를 통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지금 원회부터 시작하잖아요. 이 부분에서 좀 자기는 상당한 쇄신을 하겠다. 그러니까 기존에 그냥 의례적인 어떤 이렇게 위원장만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교체하겠다라는 아마 그런 의혹이 있는 것 같아요. 있는데 제가 주목할 부분들은 60명의 거의 원외위원장급 사람이 모여 있다는 거죠. 이게. 그러면은 이 세력이 저는 외곽 부대로서의 역할은 충분히 한다. 첫 번째는. 근데 두 번째는 이게 이 대선 경선은 기본적으로 그 대의원 표들, 그 다음에 당원 표들, 뭐 이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 원외위원장이 60여 명, 그 중에서 지금 60여 명의 전직 의원 중에서 그 중에서 반만 그 원외위원장 자리를 유지한다 하더라도 30%의 지분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현실적인 힘이 킹메이커를 할 수 있는 힘이 나온다. 이런 이야기인데 세 번째가 금방 이야기한 대로 이 우리 진보 보수와 균형을 위해서는 보수가 새롭게 거듭나야 되거든요. 그 거듭나는 새로운 길에서 본인이 정말 그 아까 말한 대로 세력이 아닌 지혜로서 우리 정치의 원로로서 역할 저는 그런 부분들이 이 지금 김무성 당대표도 저는 전 대표도 생각하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부산시장은 오랜 본인의 수건이었어요. 예. 예. 그런데 그 부분이 이루어지지 못함에서 가감하게 본인이 일찍이 접었던 거다. 예. 그래서 그걸 다시 하는 것은 뭐 부산시는 뭐 국민의힘이 전유물이 아니잖아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 부산시장 선거도 미스터 트롯 방식을 하든 어쨌든 그 부산 시민이 원하는 부산의 비전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고 이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그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 정말 새로운 새스러운 세부대야 새 인물이 돼야 되는데 이게서 그 오히려 저는 김무성 대표 마포 포럼의 역할은 이걸 되돌리려는 사람들 당의 어떤 새로운 변화를 갖다가 가로막는 사람들 이분들을 갖다가 정리해주고 이 속에서 그 길을 넓혀주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아마 지금 그런 초청 강연 같은 경우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기대를 해보고 조만간에 김무성 전 대표를 만나서 인터뷰를 한번 하고자 합니다. 사실은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인데요. 사실은 그 김무성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자기 그 보좌진들 배지를 많이 달아준 대표적인 분입니다. 네. 자기 지역구도 물려주고 부산 지역에 또 뭐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인재 발굴과 키우는데 굉장히 특장을 가지고 계신데 어찌됐든 이렇게 큰 어른으로서 좀 당과 새로운 사람들의 방패막이가 좀 될 수 돼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고요. 그래서 뭐 기대를 하고 있겠습니다. 뭐 뭔가 이렇게 어른들이 할 영역들이 꼭 있으니까 현실 정치를 꼭 안 하시더라도 그런 영역이 있을 때 나서 가지고 당이 쇄신하는데 큰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을 갖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